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 미국, 중국, 그리고 미중 관계의 영향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남북한 관계가 남한과 북한 사이의 관계이지만 사실은 이 남한과 북한 사이의 어떤 관계뿐만 아니라 이 주변 어떤 정세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국제정치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미중 관계라고 하는 주변의 구조적인 요인들이 이 남북 관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반도 주변 국제 정세를 조금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반도 정세 주변 국제 정세의 특징을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그 미국이 상대적으로 쇠퇴하고 동아시아의 재균형 정책을 취해왔다라는 것이죠. 이제 오바마 행정부 이후에 이런 정책을 취해왔고, 물론 그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는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그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을 취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미국이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최소한 중국을 견제하고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고 나서 미국의 어떤 그 우위의 어떤 리더십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노력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중국은 1978년 12월에 개혁 개방을 결정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왔죠. 지난 40여 년 동안의 이런 경제적, 군사적, 외교적인 부상을 통해서 동아시아에서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어느덧 1990년대 초반에 그 미국의 단극 시대가 이제 끝이 나고, 이제 그거보다는 조금 더 그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본격화되는 그런 시기가 왔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순한 경쟁이 아니고 이제 미중 사이에서 이게 갈등이 충돌하게 되는 어떤 상황이고, 더 크게는 이 미중의 경쟁이 어떤 그 과거의 냉전 시대의 미국과 소련의 갈등과 같은 모습처럼 변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뭐 이런 모습도 많이 최근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글로벌한 수준에서 전 세계적인 질서에서 미국과 중국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갈등 구조나 경쟁의 모습이 사실은 동북아에서는 훨씬 더 크게 느껴지겠죠. 왜냐하면 중국이 동북아에 있으니까 그런 것이죠. 그런데 한반도에는 그것이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왜냐하면 중국은 한반도 바로 옆에 있는 이웃 국가로서 굉장히 강한, 부상하고 있는 강력한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기존에는 이제 미국이 이 지역의 동북아 지역에서도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고 있었지만, 중국이 그런 것들을 점차 견제를 하면서 자국의 어떤 영향력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특히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니까 남북한 관계 자체에도 이런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미국의 어떤 전략, 중국의 전략이 그 변수로서의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바마 행정부에도 그렇고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도 미중 간 갈등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모습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남북한 관계를 이끌어가는 우리가 한반도에서 더욱더 큰 도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미국은 냉전의 종식 이후에 처음에는 중국을 그렇게 강대국으로서 위협으로 인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중국이 아직 경제 발전의 초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는데, 나중에 이제 중국이 성장하고 난 뒤에 이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에 도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자 중국을 강대국의 위협으로서 인식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중국이 미국의 영향력과 민주주의에 도전하는 권위주의 체제, 권위주의 모델, 있다는 거죠. 특히 동북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동북아에서는 더 크게 느껴지겠죠. 경제적으로도 미국은 중국을 약탈 경제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경제 체제에서 시장 경제를 받아들였지만, 그리고 미국은 그동안 이 중국이 경제적으로 국제의 그 글로벌화된 국제 질서에 이렇게 그 소프트 랜딩 하는 것을 도와주었지만, 사실상 나중에 보면 중국이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면서 불평등한,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계속해서 지속을 했고, 그런 약탈 경제적인 모습을 통해서 주변국을 위협을 하기도 하고, 또한 이것이 군사적으로도 그 확산이 되어가지고 남중국해에서 군사력을 증강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전략적인 경쟁자로 중국을 규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이제 중국과의 관계에서 중국에 대한 인식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초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오히려 초기에는 부시 행정부 시기, 뭐 클린턴 부시 행정부 시기까지만 해도 중국을 상당히 그 책임 있는 이해상관자, responsible stakeholder라고 그랬죠. 그 어, 부시 행정부 시기에도 이제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나중 점점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핵무기와 관련해서도 이런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기존에 중국의 핵무기는 상당히 소극적인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고 인식이 있었습니다.
최소한의 억지를 주장하는 것이죠. 핵무기 보유국이긴 했지만 탄도 숫자를 그렇게 늘리지는 않았다고 봤는데 최근 들어서 중국이 핵무기를 현대화하고 탄도 숫자도 굉장히 많이 늘리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미국의 어떤 경계의식이 굉장히 커졌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중국의 어떤 그 영향력 부상 그리고 공세적인 대외 정세들을 굉장히 위협적으로 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이데올로기 갈등으로 확산이 되면 이것은 냉전 시기에 미국과 소련의 갈등 구조처럼 되는 것이죠. 과거에는 그렇게 인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시장 경제를 받아들였고 특히 국제사회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주의 국제 체제에 이 편입이 되어 왔기 때문에 과거의 냉전 시기에 미소 관계가 달랐다는 것이죠. 당시에 냉전 시기의 미소 관계는 서로 분리되어 있었죠. 경제 체제도 분리되어 있었고 경제적인 블록도 분리되어 있었는데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는 경제적으로 상호이전 관계가 굉장히 심화되어 있는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이 정도의 이데올로기 갈등과 아니면 그런 충돌의 국면으로 생각을 하지 않고 서로 공존할 수 있고 윈윈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라고 생각을 했는데 점차적으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이데올로기 갈등이라고 하는 미소의 냉전의 어떤 그런 구도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제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한반도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남북한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 남북한 사이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미국의 대중 전략 그리고 중국의 대미 전략 이런 것들도 서로 연관관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단적인 예가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6월 12일에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북미 정상회담을 했을 때 있습니다. 그 회담을 하고 난 다음에 이 기자회견을 했던 부분에서의 그 트럼프가 했던 이야기들인데요. 보면 당시에는 북한 비핵화 협상을 하고 난 다음이니까 이제 북한 문제를 주로 이야기하는데 이례적으로 그 중국과의 무역 분쟁에 대한 무역 불균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뭐 북한 문제하고도 중국이 연결되어 있고 중국이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보다 이 당시에 트럼프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의도했던 부분은 중국과 어떤 그 무역의 어떤 불공정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미국이 많이 무역 수지 적자를 많이 보고 있고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불공정하게 많은 이익을 가지고 하고 있다고 보는 것, 그것을 이제 바꾸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 이후에 이제 바로 그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게 무역 보복을 하게 되고 관세를 많이 매기게 됩니다. 즉 그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하는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설명하는 그런 기자회견 장에서 중국 문제를 논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당시 미국 대통령의 어떤 사고구조 속에서 중국 문제와 한반도 문제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것인지를 이렇게 잘 보여줬다고 상징적으로 보여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한반도 문제가 미중 관계 틀 속에 있음을 이렇게 언급한 것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당시 이제 한반도 국제 정세에 대한 인식을 이렇게 살펴보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미국은 동북아의 최강국이죠. 그리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특히 1990년대 초반 이후에 단각 시대만큼은 아니더라도 여전히 미국은 이 지역을 리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렇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한미동맹과 미일 동맹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정부 시기에는 동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취했고 미국 트럼프 정부 행정부 시기에는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우선 정책을 취했는데 뭐 그 내용이야 다르지만 이 한반도에 적용되는 그 과정들을 보면 상당히 이제 중국에 대한 견제를 하고자 하는 이런 모습들이 잘 보이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중국은 미국과 경쟁하기 위해서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대해서는 당시 시진핑 주석이 신형 대국 관계를 제안을 했죠. 당시 오바마 행정부에 대해서 제안을 하면서 태평양은 미국과 중국이라고 하는 두 강대국을 다 품기에 넓다라고 하면서 기존에 미국 우위에 미국 위주의 그런 어떤 질서로 되어 있었던 영향권으로 되어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중국이 그걸 공유할 것을 요구를 했는데 이제 미국이 그에 대해서 거부를 했던 것이죠. 하면 이제 서쪽으로 가면 중국은 이제 1대1로 정책을 펼치면서 그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경제적으로 많이 발전을 하고 세계 제2위의 그런 경제 대국이 되고 난 이후에 다른 국가들에게 이렇게 경제적인 수단을 통해서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미중 경쟁이 동북아에서 영내의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으면
그리고 뭐 그런 상황들이 미중 간의 안보 딜레마를 고조시킨다고 하면 그것은 상당히 한반도 자체에 대한 위기의식도 느끼게 하는 것이겠죠. 동북아에서 그런 경쟁이 더 강화된다면 한반도에는 훨씬 더 그런 경쟁과 갈등이 고조될 가능성과 조건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더욱더 어려운 시기가 된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한국이 굉장히 이 한반도 문제, 남북한 관계 문제 특히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취해야 되는지 뭐 중견국가로서의 어떤 모습과 다자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단순히 북한 문제나 한반도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의 어떤 동북아 외교, 동아시아 외교, 글로벌 외교를 위해서도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데 그 과정 속에서 미중 간의 관계와 갈등 구조가 여기 있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미국은 이 상대적으로 쇠퇴하는 어떤 그런 강대국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세계 최강대국이고 또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국가이지만 그런 이 강대국의 흥망성쇠의 그런 일반적인 사이클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는 못하다는 거죠. 1980년대 이후에 그런 논의들이 벌써 시작이 되었던 것인데 결국 미국이 결국 어느 정도의 축소 전략을 취하면서 글로벌 리더십을 유지를 해야 된다. 혹은 미국은 계속해서 그런 이런 과대평창되어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이제 활용을 하면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더욱더 확대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두 그룹이 이렇게 대치를 하고 있고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학문적으로도 그렇고 정책적으로도 이런 부분의 논쟁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그 트럼프 행정부가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을 취한 이유는 국내적인 문제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그만큼 미국이 글로벌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너무 많은 그 돈들이 이 해외에 투자가 되어서 그 글로벌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활용이 되는데 오히려 국내에는 그런 투자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국내에는 소외되었던 측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어떤 이유가 그런 어떤 국내에서의 그 러스트 벨트 지역에서 과거에 이제 그 산업이 발전했지만 나중에 그 산업이 쇠퇴한 그런 어떤 지역들에서의 반발 속에서 트럼프가 당선이 됐던 것이죠. 그 이후에 이 미국의 글로벌 전략에 대한 논쟁이 다시 확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는 이제 미국의 이 축소 전략을 해야 되고 그런 미국이 남겨놓은 어떤 공백을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조금 더 부담을 전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런 모습들이 한반도에서도 미국의 전략 변화를 통해서 이제 나타나고 수 있죠. 특히 트럼프 행정부 시대에는 오바마와 비교해 오바마 시대도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이런 그 한미 동맹에 대한 부담들 그리고 미국이 동아시아의 동맹 국가들,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그런 부담을 전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면서도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모습이 심화되었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이 그 다음 행정부, 다음 행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지속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전반적으로 그 상승하고 있는 국가였다가 이제 그 글로벌 리더십을 가지고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미국의 어떤 그 포션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이 리더십을 여전히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모습들이 중국과 경쟁을 하면서 한반도에서는 더 크게 이제 다가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동북아에서 최강국을 유지하려고 하는 전략, 유니폴라 리더십을 단극의 리더십을 유지하려고 하는 생각,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려고 하는 모습들, 영향력 유지를 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데, 근데 상당히 어려움이 크다는 거죠. 미국의 재정 적자나 무역 적자나 이런 쌍둥이 적자들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기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미국이 한반도 문제에 접근을 하는 것에 있어서 중국을 견제하는 차원 속에서 그 큰 틀 속에서 이제 대응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미국은 기본적으로 한미동맹이나 미일동맹 같은 동맹 전략을 동북아 전략의 기초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우선주의 정책 속에서는 이 동맹들에 대한 부담을 전가하면서 부담을 증가시키면서 이 그 중국을 견제하고 또 지역적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도록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오바마 행정부 시대에는 북한 문제에 대해서 전략적인 정책으로 굉장히 소극적인 정책을 펼쳤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북한의 위협이라는 부분에서 본격적인 개입을 하기보다는 자체적으로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랬다는 것이죠. 트럼프 행정부는 뭐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그 정상회담을 하면서 북한 문제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 자체가 미국의 동북아 전략의 그런 범위 속에서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미국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게 미국의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 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북한 문제도 그렇고 한미 동맹도 그렇고 미국에 도움되는 방식으로 하는데 특히 북한 문제와 한미 동맹을 분리시켜서 대응을 하는 것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에 더 도움이 되는 방식이라고 당시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한 것이죠. 과거에는 미국이 그 한미동맹의 문제는 북한 문제하고 연관을 시키면서 많이 논의를 했었죠. 과거에 그 클린턴 행정부 당시에 보면 90년대 초반에 그 냉전이 종식되고 난 이후이니까 그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미국의 동북아 전략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을 했는데 이전에 그 아버지 부시 행정부터 그런 노력을 했는데 북핵 문제가 불거지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다시 되돌려서 무효화시키고 북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동맹 정책을 취한다라고 하는 그런 원칙들을 다시 회복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점점 이 미국의 정책이 미국의 국가의 미국 우선주의에 충실하게 되면 북한 문제는 북한 문제대로 다루고 또 한미동맹은 분리시켜서 미국에 유리한 방식으로 동맹국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남북한 관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남북한 관계의 모습이랑 미국이 생각하는 남북한 관계의 모습이랑 좀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되겠죠. 그런 것들이 상당한 부담으로 남북한 관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한미동맹이 여전히 미국의 핵심적인 동맹이지만 그런 딜레마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미국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결합시키면서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동맹이기를 원하는 것이죠. 미국은 한국이 중국과 더 가까이 지내는 것을 더 우려하게도 점점 더 그런 부분들이 강해지는 거죠. 미국이 중국과 갈등 구조를 더욱더 확대하면 할수록 한국에게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우려를 더 많이 가져가게 되는 것이고 또한 그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모습으로서 한국을 더 푸시를 하게 되겠죠. 특히 뭐 그 사드 문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한국에게 딜레마를 가져다 주었던 것이죠. 사드를 결국에는 주한미군에 배치를 하는 것은 한국의 대북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북핵 실험 이후에 2016년 이후에 사드를 한국이 수용을 함으로써 대북 억제력을 높이려고 하는 생각이 있었지만 미국의 관점에서 보기에는 뭐 대북 억제력뿐만 아니라 미국의 동북아 전략 자체와 연관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한미동맹과 한중관계의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데 근데 미국은 특히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는 결과적으로 미국에게 우선되는 미국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한미동맹과 북한 문제를 운용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이 미중 관계의 갈등 속에서 특히 미국의 어떤 이 보내는 압박이라는 게 훨씬 커지고 또 중국이 보내는 압박도 훨씬 더 커지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중국은 기본적으로 미국과 경쟁하기 위한 강대국 전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형 대국 관계를 제한한 것이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특히 미일 동맹과 한미 동맹을 냉전 동맹으로 인식을 하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그 일본은 동북아 지역에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떼어내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거죠. 그만큼 그런 노력을 함으로 인해서 미국의 동북아에서 영향력을 축소시켜 나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 중국의 동북아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 문제나 한반도 문제에 대한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중국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그런 것이죠. 한반도는 중국 바로 옆에 있는 인접한 이웃 지역이기 때문에 중국의 영향력을 더욱더 높여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북한 문제도 대응을 하고 또한 한국의 대중국 의존도를 높이려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과는 신형 대국 관계를 유지를 하려고 하지만 서쪽으로는 아까 논의한 대로 1대1로 정책 그리고 AIIB라고 하는 그 투자은행을 세우면서 중국 주도의 어떤 금융 질서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도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한반도 전체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으로서 이렇게 진전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한중 관계도 상당히 그 중국의 부상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겠죠. 북한 문제도 남북한 관계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과거에 북한과 중국은 혈맹 관계라고 했습니다. 한국 전쟁 때 북한이 붕괴되려고 하는 직전에 중국이 북한을 도와주었죠. 그런 피를 나눈 사이였다고 하는 건데 중국이 강대국이 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당사자가 되면서 북한의 도발을 그냥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따라서 북한은 중국에 꼭 필요한 전략적 자산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또 전략적 부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전략적으로 그 북한이라고 하는 존재가 한미동맹이 있는 남한을 조금 견제하는 그런 상당히 견제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이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그런 과정에서 중국도 대북 경제 제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래서 중국은 북한의 대중 의존도를 점점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대북 영향력을 높이기를 추구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도 한중 관계를 강화를 해서 한미 관계를 약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뭐 한국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중국과의 교류 관계가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무역 관계만을 따져보아도 미국과 수출입을 하는 것의 거의 2배 이상을 중국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북한뿐만 아니라 한국조차 중국에 대한 의존도와 그런 그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볼 수 있고, 그것을 토대로 한국과 북한 모두 이런 관계 강화를 통해서 중국이 한반도 전체에 대한 영향력을 추구하기로 노력하는 건데, 그러면 남북한 관계뿐만 아니라 북핵 문제나 여러 가지 북한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도 중국의 영향력이 점점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심지어 미국조차도 북한이 군사적인 도발을 하거나 핵 미사일 실험을 해서 대북 제재를 하는 경우에 결과적으로 중국이 여기에 대한 결정적인 키를 가지고 있다, 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충분히 활용하지 않고 북한을 두둔하고 있다, 뭐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었죠. 자, 한국은 이런 중국의 부상을 위기자 기회로 인식을 하고 있죠.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중국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활용을 해서 사실은 북한이 군사적으로 도발하지 못하고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기를 이제 바라죠. 물론 중국의 국가이익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한국이 바라는 대로 이렇게 행동을 하지는 않지만, 여하튼 한국은 이제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서 동북아 문제가, 특히 북한 문제가 조금 더 잘 부드럽게 이제 풀리기를 이제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또 다른 위기로서의 측면을 보면 한반도에 대해서는 영향력을 중국이 증가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한국이 중국에 더 많이 의존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한 그것은 또 북한의 어떤 대중 의존도와 결합이 되어서 한반도 전체가 중국의 영향권 하에 들 가능성이 있다고 인식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미국과 중국이 경쟁하는 과정에서 동맹국인 미국과 인접 이웃 강대국인 중국 사이에서의 갈등 구조 속에서 한반도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이런 다양한 부분들에 대한 이슈들이 미중 관계의 모습에서 드러나고 그것이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중 관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런 상당한 변화 요인, 구조적인 변화 요인이 있는데, 그 변화 요인이 한반도 주변의 세력 균형 변화를 초래를 하는 것이죠. 90년대 이후에 미국의 단격 시대에서의 남북 관계와 그리고 그 중국의 부상 이후에 미중 간의 어떤 양극 체제가 형성이 되었을 때의 남북 관계는 상당히 다르겠죠. 과거에 미국이 한미동맹을 우선시하면서 북한 문제를 다룰 때와 자국우선주의적인 측면이 강화됐을 때 그런 모습이 다르겠죠. 중국이 경제적으로 부상하면서 대외적으로 조금 더 그러니까 소프트한 그런 전략을 펼칠 때와 중국이 공세적인 공세를 정책을 펼칠 때 한반도 문제나 남북 관계의 모습들은 상당히 좀 다른 부분이 있겠죠. 특히 2020년대 초반 이후에 코로나19의 그런 어떤 팬데믹 현상 이후에 미중 간의 갈등이 훨씬 더 심화되었죠. 이후에 미중 간의 이데올로기 갈등으로 신냉전이 촉발될 가능성이 확대됐다고 하는 점을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드 문제도 그렇고 남중국해, 동중국해 문제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동북아의 전반에서의 그 갈등 양상이 고조가 되게 되면 북한의 이런 북한 문제가 더 해결되기 어려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미중 관계 갈등 관계가 고조되면 북한이 핵 위기가 고조된다고 하는 경우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중 간의 어떤 그 협의나 조화가 그 정책의 조율이 취약해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게 되면 특히 북한의 핵 문제 이후로, 북한의 핵실험 이후로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있는 그런 국제사회의 어떤 그런 조화된 노력들의 굉장히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한반도에 대해서 미국중은 상당히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반드시 이제 한국이 생각하는 시각이랑 일치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미국은 주로 중국을 중심으로 동북아 문제를 생각하고 한반도 문제와 연결을 시키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롱 타임 호라이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장기적인 어떤 플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미중 갈등 속에서 한반도의 영향력을 유지를 하려고 하고 장기적으로
한반도를 이제 중국 영향력 봉쇄를 하는데 이제 활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하면서 미국과의 관계를 그 유지하고 강화하고 있죠. 중국은 반면에 이제 글로벌 차원에서 그런 현상 변경을 추구를 하죠. 미국 중심의 질서를 바꾸고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사실 반대로 한반도에서는 현상 유지를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반도에 대한 한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증강시키려고 하지만 이 분단된 한반도의 어떤 모습들이 사실은 중국에게 그렇게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북한과 남한은 이제 따로에 대해서 따로 접근을 하는 거죠. 기존의 북중 관계를 유지를 하고 북한의 대중 의존도를 증가시키면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강화시키고 또 한중 간의 어떤 경제적인 외교적인 관계를 강화하면서 한미 동맹으로 미국의 영향력에 강한 영향력 속에 있는 한국조차도 이제 중국의 영향력 속에 두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한반도에서는 현상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조금씩 변화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장기적인 생존을 모색을 하고 있는 것이죠. 북한이 북중 관계를 계속해서 강화하고 유지를 하려고 하지만 물론 이제 중국을 의심하기도 하지만 또 중국의 어떤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활용하려고 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죠. 그렇지만 지나친 의존과 영향력을 경계하면서 미국에게 접근해서 미국과 핵협상을 하면서 미중 갈등의 어떤 활용에서 이제 생존 공간을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의 오바마 행정부의 경우에는 전략적 인내라고 해서 그 북한의 위협을 그렇게 높이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은 되지 않고 북한은 불량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이 아무리 관여 정책을 취하려고 해도 포용 정책을 취하려고 해도 북한의 어떤 정치적인 경제적인 체제의 경직성 때문에 되지 않고 또 북한은 항상 미국을 속여오고 미국과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오바마 행정부 당시에는 북한 문제에 큰 관심이 없고 심각한 위협을 느끼지도 않고 아직 북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대응할 시간이 있고 따라서 북한이 변화되기를 기다리면서 중국이 조금 더 나서서 하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렇지만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상당한 변화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미얀마와 수교를 하고 쿠바와 수교를 했던 그런 시기의 모습들 그리고 2015년도에 이란과의 핵합의를 했었던 그런 시기의 모습을 보면 과거에 미국이 불량국가, 적대국이라고 했던 국가들도 만약에 정치체제가 변화되면 미국이 손을 내밀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정책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당시에 북한에 대해서도 2008년에 오바마 대통령이 선거 캠페인 당시에 이제 전향적인 정책을 제안을 하기도 했었죠. 근데 결과적으로 다른 국가들과는 차이가 있는 게 북한이 체제가 달라지지 않고 국가 전략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오바마 행정부조차도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고 북한이 체제가 변해야지 이제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당시에 그런 전략적인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이제 핵 미사일 위협이 직접적이지 않다라고 임박하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에서 가능했던 것인데 트럼프 행정부의 이제 그런 정책은 조금 차이를 보입니다. 2017년에 북한이 그 6차 핵실험을 하고 화성 15형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대미 핵 억제력을 완성을 했다고 선언을 한 이후에 미국은 상당히 긴급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특히 그 화성 15형 미사일이 미국 동부 워싱턴 DC나 뉴욕까지도 타겟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즉각적인 위협 인식을 하고 있고 트럼프가 사실은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미국에 직접 위해가 되니까 ICBM의 그 어떤 위협이 미국에 직접 다가오니까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도 하고 하노이에서 북미 정상회담도 하면서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했다 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미국 우선주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트럼프는 과거의 북미 관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과거의 어떤 그 충돌조차도 내일의 미래에는 이것이 친구가 되어서 협력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한반도 문제를 미국 우선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 한국이 바라보는 어떤 남북한 관계와 또 북한의 위협과는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볼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것이죠. 오바마가 다르고 트럼프가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의 미국의 행정부가 보이는 대북 정책이 다르지만 사실은 미국의 어떤 정책이라는 것이 한국의 정책과 비슷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한국이 많이 대비를 해야 될 겁니다. 이런 미국의 대북 정책이나 동북아 전략이 그만큼 한반도와 남북 관계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이죠. 물론 그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한 이것이 그 미국과 조화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북미 간에 아무리 협상을 한다고 해도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본격적인 관계 개선이 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그 과정에서 미묘한 어떤 국가에게 차이가 국가 간에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아, 그런 모습들이 사실은 이 트럼프가 싱가포르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잘 나타났습니다. 아까 중국과의 무역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또 트럼프가 싱가포르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주한미군 철수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미 공동 군사훈련, 연합 군사훈련을 축소하고 취소하겠다는 이야기도 하게 됩니다. 아까도 논의했던 것처럼 그 자리는 바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했던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자리였는데 한미동맹에 관한 이야기들을 했던 것이죠. 한국과 사전 협의 없이 독자적인 한미동맹 변화를 언급했다는 것은 미국의 과서 관점이 미국 우선주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미국에 도움되는 방식으로 북핵 문제도 미국이 처리할 수 있고 한미동맹도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과거에는 이 두 부분이 결합되어서 북핵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또한 조율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 미국 우선주의적인 그런 관점들이 강화가 된다고 하면 심지어는 한미 동맹의 문제조차도 북핵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접근해 나가는 미국의 어떤 그런 정책 속에서 조금 희생될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의 대북 전략 역시 한국의 전략과는 상당히 차이를 볼 수 있고 중국이 나름대로 생각하는 어떤 동북아의 프레임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한반도 문제에서 북핵 문제는 비핵화 평화 협상의 교환 프레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쌍계 병행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시진핑 주석이 했던 이야기들도 보면 계속해서 이제 한반도에서 이 평화와 안정이 소호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대화 소통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얘기지만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 실험을 하고 군사적인 도발을 하더라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크게 언급을 하지 않고 물론 대북 제재를 하기는 하지만 본격적으로 언급을 하거나 그런 문제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한미동맹의 문제나 미국에 대한 한반도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한반도의 평화를 해친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결국 북한의 비핵화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한반도 정책을 포함한 그런 어떤 평화 체제의 모습과 교환되기를 이제 바라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핵실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전략적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물론 중국이 북한의 핵 경제 병진 노선을 수용할 수는 없지만 평화 협상 요구는 북한이 얘기하는 평화 협상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미국과 협상하는 데도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북한 문제에서 미중 갈등의 가능성이 많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북한 문제와 한반도 문제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자신들의 어떤 기준으로 바라보는 게 어쩌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이 한국이 생각하는 북한 문제나 남북 관계는 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을 북한도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이제 북미 정상회담 직전에 2018년 북미 정상회담 직전에 김정은이 이제 중국과 시진핑 주석과 여러 번 회담을 했죠. 그런 회담을 한 거에 대해서 트럼프는 굉장히 불만을 가졌죠.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중국과 가까이 가는 것에 대해서 일단은 견제 책이죠.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가 비판을 하면서 또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또한 2019년 2월에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실패하고 난 다음에 바로 시진핑이 평양을 방문합니다. 이전에는 평양을 방문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중국이 나름대로의 견제책을 가지고 있어 균형을 잡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전히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가지면서 미국을 견제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이에 대해서 시진핑이 평양을 방문하고 난 이후에 트럼프가 김정은하고 판문점 회동을 6월 달에 하게 돼요. 그만큼 북한 문제를 두고도 미국과 중국의 어떤 견제가 서로 간에 이렇게 많이 작용을 하고 있고 북한은 그 사이에서 상정 공간을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미중 사이에서 대북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국은 상당한 딜레마를 가지고 있죠. 한미 관계도 유지를 해야 되고 한중 관계도 유지해야 되는데 북한이 생각하는 비핵화와 북한이 합의되는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의 문제가 다르고 그런 것들을 다 추구를 하다 보면 한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안보 정책이라고 하는 것에 상당한 변화가 올 수밖에 없죠. 북한이 요구하는 대로 다 한다면 미국에 대해 한반도 정책이 바뀌고 동북아 전략이 바뀔 겁니다.
북한이 아마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아마 것이고 기대하는 것이겠죠. 한미동맹이 해체되는 것을 원하는 거죠. 근데 한국의 안보 정책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 않습니까? 한국은 북한의 핵무기가 그 한반도를 위협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핵화를 하는 것이 우선인데 북한의 입장에서는 비핵화를 조건으로 걸면서 한반도 전체의 어떤 안보 환경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추구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이 스스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나름대로 상당한 딜레마를 가지고 있고 한국이 원하는 협상과 미국, 중국이 원하는 협상이 차이가 있고 또 북한이 원하는 방향이랑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사이를 어떻게 그 조율하는가 강대국들 사이에서 이 중견국 한국이 어떻게 이것을 조율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아까도 설명한 것처럼 북핵 문제와 한미동맹 사이에서 미국이 보이는 정책, 중국이 보이는 정책을 보면 상당히 큰 딜레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핵 문제 대응 과정에서 한미동맹이 변화될 가능성도 있고 한미동맹이 북핵 문제와는 상관없이 또 변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건 디커플링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미국이 한반도에 북한이 원하는 대로 만약에 미국이 한반도 공약을 약화시킨다고 하면 그것도 역시 한국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되겠죠. 중국이 북핵 문제를 다루고 북한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의 한국의 이익을 희생할 그런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니까 북한 문제나 한반도 문제, 남북 관계를 다룸에 있어서 한국이 생각하는 부분과 한미동맹이 이야기하는 부분, 그리고 한중관계가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면서 남북한 관계에서 강대국, 특히 미국과 중국의 갈등과 미국과 중국의 대외 정책이 미칠 수 있는 영향들을 굉장히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고 이것이 한국의 마이너스가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